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래 희망이 인문학의 신이 되는 것인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헬덜린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이별이라는 제목의 시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되게 다분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조금 난해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헬덜린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 시는 이제 1799년쯤에 쓰여졌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주세페 공타르와의 관계가 이제 막간으로 치닫는, 그죠? 주제페 공타르의 건강 컨디션도 별로 안 좋았고, 자기의 정신세계도 이제 헬덜린이 미치기 직전에 가까웠던 시기니까 사실상 되게 민감하고 가장 클라이막스에 도달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서, 표현 방식 자체도 좀 격렬하고 좀 센시티브하고 감정적이고 이러한 어떤 문구들이 많이 보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되게 다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고 난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해석을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이별이라는 헬덜린의 시 한번 낭독하고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굴욕과 함께 죽는다면, 나의 영혼이 불순한 자들을 안가품하지 못한다면, 내가 수호신의 적들로부터 패하여 비겁한 무덤으로 내려간다면 이라고 가정을 계속하고 있죠. 굴욕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전 첫 번째로 헬덜린에게 굴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여성과의 관계가 박살나는 게 굴욕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시인으로서의 사명이라던가 자기의 어떤 맡은 바, 자기가 품고 있었던 어떤 대의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던가 조금의 일말의 야망이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성취되지 못하고 죽는다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그것의 여부에 상관없이 결국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이상향이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굴욕과 함께 죽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나의 영혼이 그리고 불순한 자들을 안가품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수호신의 적들로부터 패하여 무덤으로 내려간다면, 근데 그냥 무덤이 아니야. 비겁한 무덤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불순한 자들을 안가품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시대 흐름이 헬덜린에 별로 주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괴테와 실러가 너무 지배적인 문단에 확고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별로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의 재능만큼은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몇몇 정도는 그의 재능이라던가 잠재력을 알아보긴 했었어요. 근데 헬덜린은 어땠을까?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인으로서의 영혼이 이러한 나에 대해서 왜곡된 판단과 나를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아니 차라리 못 알아보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걸 잘못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싫었을 겁니다. 자기의 의도라던가 표현 방식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순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걸 거고, 이거에 대해서 안가품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뭐 다 죽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뭐 가해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어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시,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안가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헬덜린을 보면서 당시에 이제 문단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던가 해석하는 사람들, 뭐 일반 대중들이, 아, 헬덜린의 시와 입장은 이런 측면에 있었는데 내가 이런 측면을 보지 못하고 왜곡하고 바라보고 있었구나 라면서 자기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이 일어날 때가 바로 안가품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헬덜린에게 있어서. 그렇게 못한다면, 그러니까 나에게 씌워져 있는 일종의,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일종의 문학적 누명이라 그래야 되나? 해석적 왜곡을 벗겨내지 못한다면, 내가 수호신의 적들로부터 패하면, 여기서 수호신은 뭘까요? 문예의 여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홉뮤즈 여신 중에 클리오였나? 정확히 저도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클리오 여신이 자신을 수호한다라고 보통 많은 문학인들이 고대 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고대 히랍 때부터. 그래서 뭐 호메로스라던가 다른 뭐 아이스킬로스, 뭐 소포클레스 이런 비극 작가들은 다 이런 무사히 여신에 대해서 어떤 경외감이라던가 자기 자신의 영감의 원천으로서 삼았던 그런 과정이라던가 그 흐름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사의 여신 중에서 문예를 담당하는 여신을 이 수호신이라고 볼 수 있다면 헬덜린 역시 어때요? 그리스와 히람 문명에 기반을 두고 그 문명에 대한 예찬과 경외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뮤즈 여신에 대항하는 적들, 그 적들로부터 패배해서 결국 그 뮤즈 여신이 나를 돌봐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겁하게 그 여신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좀 뭔가 형이상학적이고 신화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면은 되게 이 일련이 와닿는 느낌이 조금 색다르실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 일련에서 말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의 입장, 위치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쓰고 싶었는데 신경을 못 썼다? 그런 게 아니겠죠. 그죠? 더 고상하고 숭고한 이상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왜곡되거나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더 살지 못하고 내가 무너져가고 일그러지는 그 상황이 겁이 난다라는 거겠죠. 한마디로. 그죠? 그거에 대한 염려겠죠. 그렇다면 그때는 나를 잊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소리예요? 나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인으로서 살아왔던 그 삶 송두리째 그 가치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나를 잊어달라라고 과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대 착한 가슴이요. 나의 이름을 더 이상 추락해서 구하지 말라. 자, 이 부분은 나의 시와 나의 가치, 나의 표현 방식, 그리고 내가 예찬했던 히람 문명, 그리고 고전적인 그런 요소들의 고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아름다운 미적 감각 같은 것들을 나와 똑같이 공감하고 해석할 수 있었던 그 당시의 해석자들, 한마디로 나에게 든든한 나를 올바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줬었던 많은 문인들,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하고 착한 가슴, 마음, 그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신들 더 이상 내가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비참하게 비겁하게 무덤으로 내려가면 나를 더 이상 추락해서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 이름을 거기서 꺼내지 마라. 내 이름을 다시 고평가될 수 있도록 끄집어내고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작품 그 자체로서 결국 올바르게 마치 사필 규정처럼 이것이 결국 스스로 빛내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게 냅둬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작품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명하듯이 마치 변호사를 써가지고 나의 입장, 이 억울함을 호소하듯이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순수 본래 내 목적, 그 필치 자체가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너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바꿀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조금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무모하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추락해 있다면, 내 명성이라던가 내 가치가 그렇게 밑바닥이었다면, 게테와 실러의 발끝도 도달하지 못한다면, 심지어 노발리스라던가 슐레겔이 단편으로 끄적였던 그런 문단에조차도 내가 발조차 내밀 수 없을 정도의 하등 가치라면, 하급 가치라면 추락해서 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때는 나에게 사랑스러웠던 그대, 그 이전의 얼굴을 붉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전의 얼굴을 붉히지 말라고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추락하기 전까지는 막 애쓰고 막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작품이 뭘 의미하는지 보여주려고 난 이미 내 작품에서 나의 모든 걸 걸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야, 헬덜린 이런 사람인데, 너 왜 모르는 거야? 괴테 시 아름다워. 그래. 희곡들, 작품들 뛰어나.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뭐 이런 것들 뛰어나. 그래, 알겠어. 파우스트 대단해. 지금 그 사람 뭐 파우스트 쓰고 있어. 2부작도 쓸 거야. 하지만 알고 있어. 노발리스의 푸른 꽃 대단해. 오케이. 실러 도적대들 엄청났어. 거의 뭐 연극의 정점을 찍었어. 알겠어. 하지만 헬덜린도 대단하다니까 라고 말하면서 굳이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내 작품이 스스로 말하게 냅둬라.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나 내가 그걸 모르는 건가? 스스로한테 자문을 하는 거예요. 내 작품성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고대 문명에 대한 그 숭고한 인간미와 가치, 그 재생과 균형적이고 황금 비율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고상한 개념들, 관념들, 미의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런 자연 철학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원초적인 자연의 힘을 예찬하는 것들, 신화의 시대의 어떤 흐름에 스스로의 그런 관념이라던가 감각을 내맡기고 그것을 통해서 신화적 흐름을 통해서 인간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히람 문명의 그러한 요소들을 내 작품 안에서 다시 부활시키고 재생시키는 제2의 르네상스가 이루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을 이해받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 내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내가 지금 이 시대를 모르는 건가? 사람들을 이해 못하나? 라고 스스로 자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슬프다. 슬프죠. 당연히 슬프지. 왜냐? 어떤 시대가 그 위대한 인간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의 수준이 올라가 있어야 하며 그 시대를 구성하는 인간들의 정신세계도 고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고양되어 있는 정신세계는 우리가 SNS 끄적끄적거리고 남이 먹고 사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개처럼 쉬고 팔자 좋게 늘어지고 싶다. 배 쓰다듬어 주면 헬렐레 그러면서 낑낑거리면서 편하게 잠이나 자고 싶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런 게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는 제대로 어떤 위대한 작품이나 마스터피스들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입니까? 2024년 지금이잖아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잖아요. 헬들리는 약간 그거의 하위 호환으로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한 약간의 어떤 슬픈 아쉬움 그런 것들을 좀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여담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헤겔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그 18, 19세기의 독일 낭만주의가 저는 최고 정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헬덜린의 입장에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헬덜린 아저씨 나중에 뭐 윤회가 있고 다시 뭐 이렇게 인생이 메비우스 띠처럼 회기가 있다면 이 2024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 당신이 살았던 시기 뭐 문학인이 인정받지 못하고 올바르게 파악되지 못했던 시기 그거 애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보세요. 완전 지금은 뭐 헬들린 아저씨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2024년 산다고 생각해봐. 시인으로서 문학인으로서 그냥 바로 목숨 끊었을 거야. 바로 이런 데서 살으라고? 아니 난 그냥 내가 원래 살았던 18세기 19세기로 돌아갈래 그러고 그냥 바로 수어사이드 한다니까. 자 아무튼 시대 비판을 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슬프도다 그대 사랑스러운 수호의 정령이여 내가 그렇게 중요시하고 아끼고 항상 나의 영감의 원천이 돼준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스러운 문학과 문예의 여신이여 정령이여 그 문학과 나의 삶과 표현과 이 가치를 대표했던 그 정령이여 하고 부르는 거겠죠. 그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제는 나는 이별을 하고 있다.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병이 들고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사랑스러운 수호의 정령이 이렇게 해석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 공타르 여인 그죠? 공타르 가문의 주세페를 연상시키는 걸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그녀가 병들어서 먼저 죽는다라는 거 제가 시에서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헬덜린의 라스트 러브 그죠? 마지막 사랑. 자, 그 정령이요. 그래서 그대로부터 멀리 떨어져가지고 내 심장의 현들을 갈갈이 찢으며 심장의 현을 찢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현이 뭡니까? 현악기. 현이 없으면 연주가 돼요, 안 돼요? 연주가 안 되지. 연주가 안 된다라는 것은 어떤 아름답고 심미적인 것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면 그 노랫소리에 반응하는 답가를 부르죠. 누가 답가를 부릅니까? 새들이라던가 그죠? 이런 어떤 음성어로 소통하고 있는 여러 동물들 같은 경우에 짝짓기 하거나 아니면 구애할 때 어때요?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이렇게 구애를 하면 암컷이 보통 이제 답례로서 다시 노래를 보내거나 하잖아요. 제가 무슨 조류 박사, 윤무부 선생님 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자세하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의성어로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음성 언어로. 그런 것처럼 내 심장의 현이 갈갈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심미적이고 그런 아름다운 소리, 예술적인 가치에 반응을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반응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왜? 나는 이제 이별했으니까. 삶으로부터, 생동감으로부터, 시대로부터, 예술로부터. 왜? 이해받기 어렵고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 고립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심장의 현을 갈갈이 찢는다 라고 격렬하게 표현하면서 곧
내 죽음의 모든 망령들을 유의하리라 라고 강렬하게 표현을 하죠. 이러면서 이제 밑에 다음 연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의한다라는 것, 내 죽음과 이런 모든 망령들, 뭐 이런 망령들이 자기를 위로하는 망령일지 아니면 비웃는 망령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유의하리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대담한 청춘의 머리단이요. 대담한 청춘이 맞죠. 용감하잖아요. 아니 용감해야 이렇게 시를 쓰고 문학에 몰두할 수 있지. 겁대가리가 없어야 문학을 할 수 있겠죠. 단독자 겁대가리 없잖아요. 겁대가리가 있으면은 뭐 저렇게 코인 투자한다든지 떼돈 벌려고 그냥 쉽게 돈 벌려고 뭐 이런 거 아르바이트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 마약 전달책? 마약 수거책? 뭐 이런 거 했겠지. 안 걸리면 되니까. 떼돈 버니까. 뭐 이런 거 했겠죠. 비트코인 같은 거. 그런 거 안 하고 문예에 몰두하는 사람, 상업에 몰두하지 않고 여기에 진심으로 몸을 바치는 사람, 예술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대담한 청춘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담한 청춘의 머리단이요. 내일의 나보다 차라리 오늘 너를 빛바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차라리 이 대담한 청춘들, 여기서 또 대담한 청춘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청춘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차라리 오늘 빛바라는 게 낫다. 오늘 내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당신들이 나를 고평가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이 여겨지는 게 지금 현재 그런 게 낫다. 왜? 내일은 올바르게 기억되고 제대로 기억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들 차라리 오늘 나의 가치와 당신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내 문학의 진정성과 의미가 오늘 퇴색되게 냅둬라. 내일 미래는 미래의 후대 세대에 올바르게 평가될 것이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는 염원이겠죠. 그게 맞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당장 행복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미래에 더 행복한 게 좋아요? 미래에 여러분들이 더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오늘 좀 더 인정받고 오늘 조금 더 좋은 게 나아요? 미래에 확고하게 확실하게 규모가 크게 스펙타클하게 거대하게 웅장하게 인정받는 게 낫잖아요. 단독자 인생도 그게 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고독한 갈림길에서 고통이 나를, 살해자가 나를 내동댕이 치는 바로 이곳에서 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 고독한 갈림길에서는 뭘까요? 끝까지 이걸 지속해야 되는가? 중단해야 되는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예술인들, 예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티스트들 맨날 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서 쿠팡 로지스텍스 해야 되나? 그냥 물류 배달이나 할까? 예술 뭐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소설을 쓴다고 해서 문단에 등단을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작가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2024년에도 고민하고 있단 말이야. 18, 19세기도 똑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르네상스 시기에도 똑같았을 거야. 그 훨씬 더 몇백 년 전도. 그죠?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예술하는 인간들에게 어떤 숙명적인 것들이겠죠. 그러면 그걸 지속할까? 말까? 대중들이 좋아하는 길로 갈까? 그러지 않을까? 이런 고독한 예술가의 고민과 갈림길에서, 고독 속에서 고통이 나를, 살해자가 내동댕이 치는 이곳에서, 살해자는 뭔가 종류의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겠고, 고통은 내가 선택한 길에서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괴리감이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내동댕이 치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그리고 내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왜냐면은 이제 이 시를 쓰고 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공타르 여인과의 이제 이별 때문에 충격받은 것도 있고, 그 이전부터 원래 헬덜린의 건강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죠, 사실상. 근데 이제 원래 이렇게 유약한 성품이었는데 거기에 사랑과 이별과 여러 이런 문학적 좌절감 플러스 사랑의 좌절감까지 더해지면서 이별에 의해서 더욱더 이게 증폭화돼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불이 이게 조금씩 불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 기름이 확 부어진 거지. 뭘로 인해서? 주세페의 죽음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결국 문학적 죽음과 사랑하는 인연과의 이별, 여인과의 이별, 그리고 자기 삶과 건강과의 이별일 수도 있겠죠. 나의 건강한 신체, 정신과의 이별, 이런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시를 제가 거의 2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제 이러한 시를 올바로 이해를 하시고 싶으신다면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를 먼저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시를 음소거를 하신 다음에 조용히 한번 봐보세요. 영상 틀어 놓으시고. 그럼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두세 번씩 보시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긴 영상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멋진 헬덜린의 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